안녕하세요. 엑소그룹 권정혁입니다. 긱뉴스 네 번째 팟캐스트입니다. 긱뉴스 팟캐스트는 애플 팟캐스트, 파티, 팟빵, 구글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뉴스는 긱뉴스 위클리 60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긱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다크입니다. 어둡다 할 때 그 다크인데요. 최근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과 TDD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켄트 벡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인터뷰에서 첫 번째 질문이 요즘 어떤 기술 아이디어가 흥미로운가요? 라고 물었는데요. 거기에 켄트 벡이 다크가 가장 흥미롭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크는 굉장히 독특한 개발 도구인데요. 다크 자체가 언어이자 ID이면서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자체가 ID여서 거기서 개발을 하면 별도의 배포하는 단계 없이 바로 즉시 배포가 됐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API 백엔드를 만드는데 아주 적합한 도구예요. 프론트까지 다 개발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HTTP 리퀘스트를 보내면 그거에 응답하는 백엔드, 보통 이제 REST API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아주 적합해요. 그래서 이 개발 환경을 보면 메인 컴포넌트가 5개인데요. HTTP, 워커, 크론, 래플, 데이터 스토어입니다. 여기서 HTTP는 get, post, put, delete, patch, options 등의 그런 HTTP 메소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엔드포인트 생성 컴포넌트예요. 우리가 get 요청으로 어떤 URL에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값들을 리턴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엔드포인트에 대한 코딩을 해주는 게 요 HTTP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워커는 비동기로 긴 작업을 처리하는 걸 생성하는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HTTP 컴포넌트는 우리가 즉시 응답을 해줘야 되니까 어떤 긴 작업을 못 하는데 이 워커는 비동기로 출하면 긴 작업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어딘가 저장하는 그런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크론은 리눅스에서 사용하던 그 크론 탭에 있는 크론과 같은 거고요. 정해진 시간에 배치 같은 작업을 수행하게 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데이터 스토어는 키밸류 저장소예요. 우리가 그냥 흔히 DB라고 부르는 거랑 같은 거고, 그래서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면 거기서 컬럼 추가하면 그게 바로 어떤 테이블 형태가 되는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래플은 리드 이밸류에이트 프린트 루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실행 환경 도구인데 우리가 보통 어떤 코드를 직접 입력하면 바로 그거를 실행해서 결과를 찍어줄 수 있어서 함수 호출이나 그런 테스트 용도로 쓰이는 도구인데 래플 자체가 메인 컴포넌트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어떤 API를 호출해보거나 결과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를 개발할 때 쓰는 기본 도구는 다 들어있어서 웹에서 이것만 뚝딱거리면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 다크 개발 방식을 보면 트레이스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특정 API를 만든다고 하면 그 API를 호출하는 코드를 래플 도구에 먼저 적어서 호출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블로그를 만든다고 하면 슬래시 블로그라고 하는 그 엔드포인트를 먼저 적어서 호출하는 거예요. 인자도 적어서 호출하면 이렇게 호출해보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에러가 나면 ID 안에 왼쪽 하단에 404 not found만 모아서 보는 창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바로 방금 우리가 호출한 슬래시 블로그라고 하는 거에 get 호출이 왔어 라고 하는 항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쿼리 파라미터도 있고 이런 바디가 날라왔는데 그러면 이걸로 만들래? 라고 하면 거기서 생성하기 눌러주면 바로 슬래시 블로그에 대한 그 get 호출에 대한 HTTP 컴포넌트가 바로 생성되고 거기서 코딩을 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코딩을 하고 이렇게 코딩하자마자 바로 페이지에서 보기 하면 이미 서버에 배포되어서 실행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다크 소개하는 링크에 가보셔서
동영상 한번 이게 대표가 직접 10분 동안 이렇게 오피스 로그인하는 걸 만드는 예제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켄트백이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흥미로운 개발 환경이어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코어 웹 바이탈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구글이 검색 쪽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웹페이지 경험, 페이지 익스피리언스 지표인데요. 이거는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이용할 때 느끼는 그 속도나 보안에 대한 경험을 평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이 좋은 웹페이지를 검색 페이지 상단에 노출시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SEO,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 요소가 된 거죠. 구글이 봤을 때 이 기존의 어떤 지표들보다 이렇게 사용자 경험 지표를 통해서 검색 엔진에다 위에 올려주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페이지 경험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코어 웹 바이탈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건 뒤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뭐 모바일 친화적인가, 이 사이트가 모바일 페이지가 있는가, 그리고 사이트가 멀웨어나 피싱으로부터 안전한가, 보안 처리가 잘 돼 있는지인 거죠. 그래서 HTTPS 보안 연결을 사용하는가, 이 여부도 중요하고, 그리고 페이지에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용자한테 컨텐츠 접근이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페이지 경험 지표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중에 코어 웹 바이탈스는 뭐냐? 요거는 구글 크롬 팀이 발표한 건데요. 웹 브라우저가 웹페이지를 표시할 때 걸리는 그 시간들을 상세하게 구분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코어 웹 바이탈스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값은 3개인데요. LCP, FID, CLS, 약자로 불러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LCP는 Largest Contentful Paint, 그러니까 웹페이지에서 가장 큰 콘텐츠 개체가 화면에 표시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가 읽어야 할 콘텐츠 부분이 가장 페이지에서 크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읽어야 할 진짜 콘텐츠가 화면에 표시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를 의미해요. 그게 다 떠야지만 사용자가 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짧을수록 좋고요. 근데 그 코어 웹 바이탈스 지표에서는 이 LCP가 2.5초 안에 표시되면 좋고 4초 안에 표시되면 개선이 필요하고 4초 이상이면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엔 FID, First Input Delay라고 하는데요. 이건 웹페이지 반응성에 대한 지표예요. 사용자가 처음으로 페이지에 그 링크나 버튼 클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처리를 위한 이벤트 핸들러가 시작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해요. 만약에 그 웹페이지에 로드해야 될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많아서 브라우저 메인 스레드가 바빠가지고 이 이벤트 핸들러 처리 못하게 되면 느려지겠죠. 그래서 100ms 안에 시작되어야 좋고 300ms 안에 시작되면 개선이 필요하고 만약에 300ms 이상이면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CLS는 Cumulative Layout Shift라고 하고요. 웹페이지에 이미지 광고가 너무 많아서 느리게 로딩되거나 동적으로 도움이 변경되거나 해서 우리가 페이지 보다 보면 레이아웃이 막 바뀐 경우 있잖아요. 로딩되는데 페이지가 늦게 뜨면서 껌뻑 하면서 글 부분이 바뀌거나 레이아웃이 막 깨지거나 변경되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잘못된 클릭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불안정성,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고 클릭하려고 그랬는데 화면이 바뀌면서 다른 데 클릭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지표입니다. 요거는 이 점수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 크기의 개체가 얼마나 많이 이동하는가를 숫자로 계산해서 이걸 레이아웃 시프트 스코어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 브라우저가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좋은 CLS 점수는 0.1 이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우리가 뭐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는 크롬에서 API로 요거를 계산해서 측정해주는 API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LCP, FID, CLS를 포함한 코어 웹 바이탈스 지표는 구글이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있어서요. 구글이 계속 공개하고 있는 성능 측정 도구인 라이트하우스,
6.0 버전부터는 요 LCP CLS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EO에 신경 쓰는 웹마스터 분들께서는 꼭 챙겨보셔야 할 지표인데요. 이걸 좀 더 편하게 해주는 도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자면, 이번 주 위클리 뉴스에서 구글 시트로 코어 웹 바이털스 메일 자동 측정하기 이 링크를 보시면, 내가 관리하는 여러 페이지를 구글 시트에 등록해 놓으면 구글 시트가 하루에 한 번씩 자동으로 그 구글의 페이지 스피드 온라인 도구를 호출해 가지고 각 페이지의 코어 웹 바이탈스 지표를 측정한 뒤에 그 시트에다가 날짜별 컬럼을 추가하고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도구예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기록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가끔 들어가서 아니면 이제 새로운 배포를 하고 나서 이게 잘 되고 있나, 혹시 뭐 느려지는 게 아닌가 체크를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링크 가보셔서 꼭 해당 구글 시트를 보시고 복사해서 저장하신 다음에 지금 관리 중인 웹사이트를 적어서 사용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 뉴스는 머신러닝으로 최적의 땅콩버터 바나나 샌드위치 만들기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굉장히 기이한 글들을 발견하거든요. 아, 진짜 괴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글을 보면 굉장히 혼자 웃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이 글이 딱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식빵 위에 땅콩버터를 바르고 바나나 조각을 어떻게 자르면 식빵 위에 최적으로 올릴까를 고민한 글입니다. 그래서 식빵 조각 위에 바나나 슬라이스, 바나나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올리잖아요. 그 커버리지를 최대화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다 파이썬 코드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 그 핸드폰 같은 걸로 빵이랑 바나나를 같이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식빵을 찍고 그러면 그걸 딥러닝으로 식빵과 바나나가 어디 있는지 판별해서 형태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식빵의 넓이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 바나나의 비선형 곡선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나가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그 휘인 것들 계산해가지고 그 곡선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극좌표로 변환도 하고 그 다음에 커브를 따라서 그 타원형으로 바나나를 슬라이스하는 폴리곤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폴리곤을 그 타원형 폴리곤이죠. 타원형 바나나 폴리곤을 식빵 위에 그 2차원으로 최적으로 올리는 것들을 알고리즘을 배열하는 것까지 합니다. 굉장히 이걸 하는데 어떤 라이브러리를 썼으며 어떤 수식으로 계산했으며 하는 것들을 자세히 적은 글이에요. 글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파이썬이랑 머신러닝이랑 각종 수식 그래프가 난무하는 글인데 처음에 이 글만 보고는 진짜 못 말리겠다. 우리가 우스개라는 일 중에 그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말리겠다 하면서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요. 요거가 해커뉴스에 올라와서 봤는데 그 첫 번째 댓글 때문에 제가 빅뉴스에도 공유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댓글의 내용이 자기는 응급의사인데 정식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은 적은 없는데 최근에 자기가 한 일이 그 심장 초음파 비디오에서 그 심장벽을 분할한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영역을 식별하는 걸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요 바나나를 잘라내는 요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 내가 그 일을 좀 더 편하게 했을 수 있겠다라고 댓글을 적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잉여롭게 재미로 뭔가를 하지만 그게 어딘가는 쓰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잉여는 잉여라고 판단될 때까지는 잉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도 판단해 줄 수는 없거든요. 잉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건 누군가 이 잉여를 갖다가 뭐에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잉여력을 발산해서 무언가를 만들면 그거를 어딘가 공유했을 때 그거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누군가가 생기면 그땐 그게 잉여롭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잉여로운 삶은 좋구나라고 하는 것도가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재미나게 읽은 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네 번째 뉴스는 핀두어두어, 핀두어두어로 살펴본 인터랙티브 이커머스 백서라는 글인데요. 요거는 발표 자료예요. 한 53페이지 정도 되는 슬라이드인데, 이 핀두어두어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요. 사용자 수나 주문 수 기준으로는 중국에서 그 타오바오를 따라서 중국의 2위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5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데, 핀두어두어가 어떻게 그렇게 발전을 했나를 자세히 설명한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핀두어두어의 모델이 그 인터랙티브 이커머스라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요거를 굉장히 쉬운 그림과 설명으로 풀이해놨어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이커머스는 추천 더하기 커뮤니티 더하기 엔터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가 기존의 이커머스는 검색 기반 커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살 것인가를 검색해보고 하는 것들이 많죠. 워낙 상품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검색 기반 커머스는 레스토랑의 메뉴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쭉 메뉴를 늘어놓고 우리가 뭘 먹을까 고민하는 거고, 인터랙티브 커머스는 회전초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쭉 앉아있으면 뭔가 계속 와요. 그럼 내가 이 중에서 뭘 할까 선택하는 느낌? 그러니까 누군가가 추천해주죠. 회전초밥은 초밥집에서 주방장이 만들고 그게 레일 위에 올리면 그 중에 선택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거를 다시 누군가 사용자가 추천해주는 방식이고요. 거기다가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검색 기반 커머스는 창고형 할인 매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물건이 쌓여있고 편하고 뭐 안전하죠. 그냥 그 카트 밀고 쭉 다니면서 선택하면 되는 건데, 딱히 재미가 있는 건 아닌데, 인터랙티브 이커머스는 야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활기차죠. 가면은 왁자지껄 하고 이런저런 상품들도 막 팔고, 사람들 뭐 이거 사세요 마세요 얘기도 하고, 풍선 터뜨리기 게임 같은, 야시장에 가보면 게임도 막 있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핀두어두어는 안에서 게임들을 엮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머무르면서 더 다양한 것들을 즐기게 하는 것들을, 엔터테인먼트를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검색 기반 커머스는 우리가 이제 일주 단위로 뭐 장을 보러 간다고 하면 우리가 장 볼 물건들을 쭉 기록해놨다가 가서 사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인터랙티브 커머스는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친구들과 모여서 쇼핑 간다고 하면 막 떠들면서 나가가지고 손에 그 쇼핑백도 쭉 집어들고 막 즐겁게 쇼핑하잖아요. 웃고 떠들면서 저거 샀어, 뭐 저거 얼마나 좋아 보이니 막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커머스와 달리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게 하는데,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기능인 공동구매 기능이 들어갑니다. 사실 공동구매는 이미 많이 되었던 모델이긴 한데요, 여기는 조금 그거를 재밌게 풀었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가격이 써 있습니다. 내가 혼자 살 때 비용, 팀으로 같이 살 때 할인의 가격. 그러니까 공동구매하면 좀 더 싸진다는 게 딱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같이 사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팀으로 같이 살려면 기존에 만들어진 다른 공동구매 팀에 들어가거나, 내가 새로운 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팀을 만들겠다고 하기하면 24시간 동안 내 친구나 가족을 SNS, 뭐 위챗이나 QQ 같은 그 중국의 메신저들을 통해 가지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이 완성되면 제품 구매하고 발송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데 그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홍보를 하죠.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이 모여야지 물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굉장히 뭐 립스틱 하나 파는데 공동구매 188만 명,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이 워낙 크기도 하지만 채널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가격이 계속 다운되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찾는 게 아니고, 그런 물건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엔터테인먼트가 즐겁게 들어가서 뭐 플랫폼의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자기 과수원이 있고,
거기에 나무에 물도 주고 씨 뿌리는 게 가능해서 만약에 나무가 다 자라면 실제로 과일이 뭐 사용자 주소로 배송된다고 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즘 커머스들이 라이브 커머스, 인터랙티브 커머스로 발전해 간다고 하는데 그런 커머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꼭 살펴봐야 될 발표 자료인 것 같아요. 꼭 그 뭐 50페이지지만 그림이 되게 많아서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도메인 소유자가 죽었을 때 도메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인데요. 굉장히 어찌 보면 약간 안 좋은 얘기라서 누군가 죽는 얘기라서 하는데 제가 요 글을 보고 굉장히 재미나다라고 표현은 안 될 것 같아요.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도메인을 가지고 계실 테고 그리고 뭐 도메인을 여러 개 사가지고 뭐 나중에 혹시나 비싸게 팔릴 수도 있어라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도메인 뭐 몇백 개씩 가지는 분들도 주위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도메인 소유자들이 내가 그 불시에 세상을 뜨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도메인들은 사실은 누군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돈을 안 내면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매에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 글에서는 이제 기존의 도메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관리 안 해가지고 도메인이 경매로 넘어간 사례들 뭐 한 몇 천만 원 단위를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도메인은 디지털 자산처럼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사망하면 무언가 누군가한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넘겨야 된다고 뭐 디지털 유언장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글을 작성한 게 누구냐면 쿠베라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거예요. 도메인도 관리 안 하면 혹시나 당신이 불시에 사망했을 때 이렇게 누군가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쿠베라 서비스를 보면 은행 계좌 정보, 주식, 펀드, 부동산, 암호화폐, 도메인, 뭐 엔젤 투자한 내역, 자신의 컬렉티블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관리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의 디지털 자산들을 다 쭉 한 번에 해가지고 관리해주고 내가 돈이 어디에 있다. 나중에 이걸 뭐 할 수 있다. 뭐 심지어 뭐 간단한 뭐 주식 사이트에 암호 같은 거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 서비스가 되게 재미난 건 이 수혜자 설정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잘못됐을 때 이 디지털 자산들을 누구한테 넘길 것이냐 하는 것들이 설정이 가능한데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서비스에 45일 동안 서비스에 접속을 안 하면 특정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알림을 발송하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림이 갔는데 알림을 받고도 이틀 안에 접속을 하지 않으면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수혜자한테 발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혜자라고 하면 보통 가족이겠죠. 가족 누구한테 발송을 해요. 발송을 했는데 그거 발송해도 이제 뭐 응답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알림을 5번 이상 줬는데도 답변하거나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면 자신이 믿을 만한 다른 누군가, 자신의 뭐 그 자산 관리인이 됐거나 자기가 진짜 믿을 만한 누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전송하는 기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말하자면 뭐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설정이 굉장히 뭐 구글 같은 경우도 휴면 계정 관리자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런 비슷한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어디에 연락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휴면 상태가 되면 뭐 알림을 누구한테 보내야 된다. 그리고 지메일이 만약에 휴면되면 자동응답을 뭐라고 보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서비스, 사실은 디지털 유언장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확실히 서비스가 나온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뭐 장의 사업 같은 거는 TV에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실제로 상을 치르기 위한 거고 이런 식으로 디지털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뭐 수혜자한테 넘겨주는 이런 서비스는 국내에도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그 뭐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자료가 있긴 한데 그걸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드려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요 뉴스들은 킹뉴스 위클리 60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거기서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팟캐스트는 꼭 6가지 국내 플랫폼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